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마이.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또 낭비 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나눴던 얘기는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원가 절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오늘은 낭비 제거에 대해서, 이 낭비 제거와 원가 절감이라는 주제를 놓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낭비의 이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부가가치 있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부가가치를 갖추기 위해 하는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필요하지만 부가가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사실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부가가치가 없는 일들이 있고, 또 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과정상에 또 거쳐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또 통상 또 어떤 일이 있나 하게 되면 기계가 하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이렇게 중복되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하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을 구분해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관리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직무 분석이라 이러한 그 툴을 이용해서 사무기술직 부분에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직무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느냐? 통상적으로 사무기술 이런 직무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은 우리가 이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작업 분석이라고 하죠. 이 작업 분석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동작 기능 분석, 동작 분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하는 일과 기계가 하는 일을 구분하기도 하고, 현재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매너를 갖추고 있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매너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매너 분석을 하게 되면 정원관, 우리가 적정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걸 관리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게 동작 분석이나 작업 분석을 하는 목적 자체는 가장 큰 원인이, 가장 큰 게 우리가 표준 시간을 정하는, 그리고 현장의 레이아웃을 바꾼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직무 분석이나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일들을 갖추고 있느냐, 또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것들을 분석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일이라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스마트하게 하느냐. 저기서도 얘기하다시피 직무 분석이나 아이 분석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인풋을 작게 하고 나오는 인풋을 크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하게 일한다는 것은 필요 없는 일들, 불필요한 일들, 그러한 동작들,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자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낭비 사항은 여기 보시면 앞서 이제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그림에 대한 부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부가가치 없는 일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뭔가 형태를 통해서 효과를 얻어낼 수 없는 것들은 부가가치가 없는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고, 부가가치가 있는 일들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가가치가 있는 일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가가치가 없는 일들은 실질적으로 원가를 높이는 일들이다. 그래서 필요하지만 부가가치 없는 작업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일들,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관리직 쪽에서 어떤 레포트를 하기 위해서, 품위를 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하잖아요. 사전조사를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품위를 하기 위한 조사 과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조사 과정을 가장 심플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관리직 같은 경우는 관계부서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자료를 독촉한다. 자료를 독촉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여기 보시면 회의 참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이 늦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낭비다. 왜? 그 날짜에 관계부서에서 우리 부서로 통보를 해주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다시 달라고 톡촉을 하는 그런 과정들은 없어야 되겠다. 그게 낭비다. 그래서 경영기획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서에다가 경영 실적을 며칠까지 제출하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 날짜에 제출을 하지 않게 되면 독촉을 하게 되고 그 날짜에 제출받지 못하는 경영기획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심증이 바빠지죠. 일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일들이 뒤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작은 일들이지만은 이러한 조직 내의 기준들을 지켜주지 않음으로써 질서가 어그러진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된 날짜에 그게 델리바리잖아요, 그죠? 지정된 날짜에 경영기획이 원하는 코스트, 그죠? 퀄리티 이런 것들이 델리버리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코스트가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프로세스대로 일이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낭비스러운 일은 지금 바로 제거해야 될 우리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낭비 사상에서는 그 현상의 로스 및 잠재 로스. 이게 뭐 늘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로스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속에 잠겨 있는 이러한 빙산의 일각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는 낭비들이 더 많이 있다. 이 속에 들어있는 낭비들. 그래서 그러한 낭비들은 사실 우리 눈에 잘 보이질 않는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이게끔 해서 그것들을 관리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상과 기술과 관리 로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뭡니까? 비전이라는 건 과거와 현재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 현재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그게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갭. 그게 이제 갭인데, 그걸 보고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논리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설정해둔 그러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표준원가를 정한다. 표준원가를 정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이다? 개선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표준원가를 정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논리에서 이게 설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목표가 설정되게 되면 표준에서 뭡니까? 요 계획이죠, 그죠? 요게 우리가 기술적인 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관리적인 로스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로스들을 우리는 줄이는 활동들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낭비 발생의 원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다 얘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죠? 처음부터 우리가 올바르게 일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것들이 다 낭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올바르게 일을 하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표준을 하잖아요. 표준을 정하잖아요. 표준을 정할 때에 그냥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담는 것은 그건 표준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개선된 상태에서 표준은 개선된 상태에서 표준화가 돼야 됩니다. 그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세미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ERP 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얘기한다면 ERP다. 자, 이러한 전산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게 표준화를 시키고 업무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단순화를 시켜야 되겠죠.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화를 시키고 정원화로 가야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는 업무들이 단순화되고 난 뒤에 표준화가 되어지고 프로세스가 표준화되고 난 뒤에 정문화가 되죠. 그래서 정문화라는 건 우리가 ERP 시스템이다, SCM이다, 여러 가지 이러한 정상 시스템을 도입해야만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표준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산화 쪽으로 넘어가다 보게 되면 일이 많이 보이죠. 일이 전산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업무를 단순화시키고 그 다음에 표준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가 필요하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담아버리게 되면 뭡니까? 비효율성이 이쪽에 담겨져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표준화를 할 때는 업무를 단순화시키고 정형화시키고 그 다음에 표준화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품을 개발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품 개발할 때에 우리가 ES1이다, ES2다, PP다, 그 다음에 우리가 MP다라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런 과정을 과정 거치면서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표준화를 시켜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에 거기서 나오는 답을 얻어서 이게 정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표준화로 가야 한다. 이렇게 표준을 시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업무를 모른다. 준비 부족이고 업무에 대한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별로 부서의 목표가 할당되게 되면 그 부서의 목표가 개인들한테 할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연간 목표를 수립하고 월간 목표를 또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월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간 목표를 수립을 합니다. 주간 목표를 또 달성하기 위해서 일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PDCA 과정을 통하면서 우리가 가져가게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느냐? 좌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좌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좌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냥 하루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퇴근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좌표가 주어진다는 것은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에 대한 목표가 뚜렷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개인들한테도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MBO,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우리가 목표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스타디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그 다음에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든지 BSC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출발을 하느냐 회사의 비전과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야 될 우리의 목표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한테 그것들이 다 블랙다운이 되고 개개인들한테 목표가 주어지고 그 개인들이 목표를 달성해야만 부서 목표가 달성이 되고 부서 목표가 달성이 돼야만이 전사 목표가 달성된다는 그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 관리라는 건 참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부서장이 부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부서를 리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 내 나름대로 관리 지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부서를 리딩해가기 위해서는 관리 지표가 필요하다. 그 많은 관리 지표 중에서도 우리는 이 KPI를 이 지표를 팀장은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부서의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지표를 가져가야 되겠다는 게 필요하고
현장의 관리 감독자도 나름대로의 관리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현장의 관리 감독자라 그러면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포획 1, 2, 완에서가 이게 관리 지표예요. 이 관리 지표를 항상 머릿속에 두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창의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져야 돼만이 업무가 발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낭비들을 최소화시킨다, 줄인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출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 분석도 하지 않고 해결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그냥 덮어두고 간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죠. 우리가 현장을 예를 들어 도요타 자동차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라인 스톱제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당시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덮여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이게 만성불량이다, 만성 문제로 점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당시에 라인을 스톱해놓고 난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라인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라인을 스톱한다. 1시간만 스톱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현장만 보세요. PBA 라인을 30분만 수독한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인율로 계산해가지고 공수로 계산한다 그러면 많은 비용의 공수가 발생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의 부족을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업무 진행 시 표준을 지키지 않는다. 행동의 부족이다. 표준을 지켜라 이렇게 우리가 늘상 얘기를 합니다. 또 QA 부서에서는 표준을 준수합니까 안 합니까 이래서 또 체크도 하기도 하고 우리 팀장들이 내부의 표준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이게 형식화되어서는 안 된다. 형식화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무 형식화되니까 표준은 그렇습니다. 수단이라고 그랬죠. 수단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표준이 그게 정답일 수 없다는 겁니다. 현상을 짚어보고 잘못된 표준을 빨리빨리 개정을 해줘야만이 일이 스피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덮어두고 계속 일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뭡니까? 개선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ISO 리콰이먼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상 3년에 한 번은 전체 표준에 대해서 리비전을 해라. 리비전을 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ISO 리콰이먼트에 10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장에 보게 되면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조직은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하셔야만이 조직이 성장할 수 있고 뭡니까?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조직은 하세요라고 나와 있는 게 ISO 리콰이먼트 10장입니다. 다음에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의 책임 부족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제가 위임정결 규정을 소홀되고 있습니다. 위임정결 규정을 보게 되면 이 위임정결 규정이 실질적으로 회사가 준수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표준에도 불구하고 위임정결 규정을 그냥 뛰어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임정결 규정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경영기획에서 여러분들한테 협조전 및 뭡니까? 혈압 그 다음에 외부 네트워크를 활용에 대한 요령서를 배포를 해드렸을 겁니다. 아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보게 되면 직무정결 규정의 중요성을 잠시 언급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무정결 규정 이거는 표준에 모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직무정결 규정이나 업무분장 규정은 잘 준수를 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무정결 규정에서 팀장이 결재를 한다. 그거는 팀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업무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집니다. 안 한 그런 내용에서의 또 사인이 되는 거죠. 결재가 되는 거죠. 통상 어떤 회사에 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내가 봤다라고 사인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거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뭡니까?
CEO가 팀장한테 준 권한이야. 네가 이 권한을 행사하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가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쉬운 내용이 아니죠. 이러한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루 업무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는다.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업무일지를 씁니다. 업무일지를 쓰는데 쓰실 때에 이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하루를 좀 반성하고 다음 날에는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게 여기서 목표들입니다. 목표. 과연 오늘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달성을 못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내가 놓쳤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다음번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이다. 베이직한 부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학교를 가게 되면 선생님이 뭘 쓰라 그럽니까? 일기를 쓰라 그러잖아요. 일기를 쓰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가 하루 생활했던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기술을 하고 기술된 논리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아, 내가 이걸 잘했구나. 앞으로 내가 이걸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이러한 자기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뭡니까? 일지를 쓰라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일지를 쓰라는 겁니다. 일지를 그냥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오늘 했던 거 그냥 쭉 놔야 될 것.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논리적인 사고를 키워주기 위해서 또 창의적인 사고를 키워주기 위해서 뭡니까? 일기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로 만들어주는 거죠. 네, 우리도 일지를 쓰면서 그런 것들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스스로 하지 않고 경험시키는 대로만 일한다. 이 도전부족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업무 정말 중학교 졸업하신 분들 모셔와가지고 1년만 시키면 다 합니다. 웬만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기계과 나오시고 전기과 나오시고 전자과 나오신 분들, 엔지니어 그분들 모셔다 놓고 우리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 1, 2년만 가르치게 되면 웬만하면 다 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속에서 창의적입니다. 창의적입니다. 더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일을 수행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낭비 제거의 필요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수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의 모습은 우리가 이러했고 현재의 모습은 이 가지 정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모습이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모습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게 비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수준이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앞으로 이 수준까지 올리자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뭡니까? 결국에는 개선의 내용이 들어있지만 그게 비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현재 모습에서 미래의 모습 그게 낭비를 없앱니다. 이거를 제거해야만이 우리가 미래에 뭔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비전이죠. 딴 거 있겠습니까? 그죠? 문을 좀 열어놓으십니까? 작업 중에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자, 낭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낭비의 종류는 사실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낭비지만 여러분들 자세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 사무관리 쪽에 낭비 요소도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 기업의 생산성 노조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낭비인데 문제를 알 수 없는 제조 라인의 구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량을 발생을 알기 어려운 그런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별품에 대한 대기 이게 사이클 타임이 짧고 핸드 타임이 길다. 사이클 타임이 짧고 핸드 타임이 길다. 손으로 핸들링하기 너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뭡니까? 손으로 작업하는 부분들을 자동화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관리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일을 수행하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해놓게 되면 그 데이터는 뭡니까? 과거의 데이터가 현재의 기자리가 된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많이 축적을 해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과거 데이터를 잘 연락을 하면서 현재의 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제공 재고가 많은 낭비, 고가 설비 가동률, 뭐 사람 일자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이런 낭비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많이 가져온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사람 일자 변이라고 되어 있죠. 가동률 사람 일자 변. 사람 일자 변 독자가 뭔자면 동자에 움직일 동자잖아요. 거기다가 사람 일자 변을 해놨습니다. 사람이 움직입니다. 또 기계가 움직인다. 기계가 움직인다. 자동화 쪽에서도 뭡니까? 뭐가 움직인다? 기계가 사람처럼 일을 한다. 이게 왜냐하면 도요타 자동차 회장 원이가 사실은 이 직물, 실을 빼는 이러한 일들을 하셨대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실을 뺐잖아요. 균걸로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실을 이렇게 물레를 돌린다 그러니까 해서 실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의 회장이 어머니가 실을 뽑았는데 그걸 이제 도요타 회장이 보다가 자동화를 시켜드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시니까 그래서 자동화를 시켜드렸어요. 자동화를 시켜드렸는데 이 자동화가 돌아가다가 실이 막 자동적으로 감기는 거죠. 감기다가 실이 뚝 떨어지면 그냥 지 혼자 막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더 번거롭고 어려워지는 거죠. 실이 꼬이고 막 이러니까 꼬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뭔가 기계가 돌아가다가 스스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스스로 스톱을 하는 그런 자동화 기계가 필요하겠다 해서 기계가 자동화 기계를 이제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 유래가 이제 뭐냐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자동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자를 찾아보게 되면 이 사람이 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자에. 이게 무슨 사람이죠? 내일 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을 보게 되면 저도 뭐 일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본 애들이 보게 되면 자기 체형에 맞는 관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요. 일본 기업. 지난번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멜저먼트 바이오 오브젝티브 MBO 제도를 가져와가지고 뭘 만들었냐 얘들이 얘기하는 방침관리를 그 방침관리를 보게 되면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MBO 제도는 그렇습니다. 목표만 설정되게 되면 하우터는 누가 하느냐 그거는 목표를 수립한 사람이 알아서 해요. 결국에 나는 결과만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원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과 중심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 애들은 과정을 중시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MBO 제도에서 방침관리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 방침관리를 만들어가지고 얘들이 지네들 나름대로 시스템을 꾸미기 사업계획 수립할 때 이런 방침관리를 바탕으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우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서 네가 목표를 달성할 거냐 이걸 중요시 여기는 게 방침관리입니다. 그래서 MBO 제도와 방침관리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MBO 제도 쪽에서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뭘 합니까? 대부분 우리가 나열되는 목표치가 보게 되면 재무적인 수치만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조직에서 중요한 건 재무적인 수치가 중요하겠지만 재무적인 수치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원가 절감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낭비, 이 낭비가 중요하듯이 재무적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재무적인 지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 크다. 이 비재무적인 지표를 관리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재무적인 지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게 BSC의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낭비를 이렇게 나타내 있습니다만 현장의 집대 낭비, 과잉, 대기, 운반, 가공, 제공, 동작, 분량 이러한 낭비들은 실질적으로 관리 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의 낭비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예를 들어 말씀드렸죠. 재날짜에 줘야 되는데 재날짜에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거. 운반의 낭비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 우리가 일을 하다가 너무 많은 시간들이 이석의 시간이 발생한다. 이동의 시간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것들이 운반의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 그 자체의 낭비입니다. 그죠? 우리가 퀄리티, 너무 고퀄리티를 요구해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공비가 많이 들어요.
그죠? 예, 적정한 퀄리티.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퀄리티가 어느 선이냐 이 선을 정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너무 가공 그 자체의 낭비가 많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 제거의 낭비, 그 다음에 동작의 낭비, 분량의 낭비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무관리 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다 보게 되면 잘못 기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추진하다 보게 되면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영업이 고객을 유치를 했는데도 그 고객을 우리가 정보 분석을 해보니까 불량 고객이더라, 뭐 결제가 제대로 안 되더라. 이런 고객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웃풋이 안 나온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그 다음에 가동의 낭비, 편성의 낭비, 방법의 낭비, 그 다음에 설비 효율의 낭비. 이게 사람의 4대 낭비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설비, 6대 낭비, 이런 낭비들. 우리가 이제 설비를 많이, 고가 설비를 쓰고 있는 부분이 이제 SMT고, 물론 뭐 각각상각 이런 데 가고 있습니다만은, SMT 라인과 그 다음에 등기부 라인에 가게 되면, 뭐, 이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동화 설비도 있고, 그 다음에 PBA 보게 되면, 우리가 솔다 머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설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품질에 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그 속에 설비 관리 속에서는 설비를 활용하는 속에서도 이러한 낭비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고장 정지의 낭비. 그래서 예방 보전이나 일상 점검이나 예방 보전들을 해줘야 되는데 일상 점검을 하고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예방 보전은 아예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NPBF나 NPTTR을 구할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그 고가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SMT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이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작업 준비, 조정의 낭비. 지금 현재 SMT 쪽에서 집계를 하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품종 교체. 이 품종 교체가 많이 있어요. 품종 교체를 하게 되면 뭡니까? 조건을 다시 잡아줘야 돼요. 설비 조건을 다시 잡아줘요. 로또 단위가 너무 셀 단위로 너무 많은 로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다 품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설비를 스톱 시켜놓고 난 뒤에 뭔가 조건을 맞춰서 작업 체계를 해줘야 돼요. 그런 상황들에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평소에 조건 관리를 안 함으로 해서 그 조건이 틀어져 작업하는 과정에서 틀어져가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공전, 순간 정지, 그 다음에 속도 저하, 공정 불량 낭비, 초기 수율의 낭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설비 6대 낭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류의 낭비입니다. 이 물류의 낭비는 재고 로스, 그 다음에 수율, 기술, 뭐 이런 로스들, 가치 로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설명드리기 좀 시간이 없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대 4대 낭비죠. 그 다음에 물류 낭비. 물류 쪽에서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물류 시스템을 구성할 거냐. 제품 하나를 보내는데 퀵으로 보낸다든지, 제품 하나를 보내는데 다른 물류 시스템을 이용한다든지, 이걸 묶음으로 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효과적인 그러한 물류 시스템, 물류 업체를 우리가 선정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영업에서 고객과의 접촉을 할 때에 물량을 보낼 때 그때 단위 물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한다라든지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중요하겠죠. 그 다음 현재의 7대 낭비 종류인데요. 이걸 이제 하나씩 풀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있는 이 낭비 7대 낭비를 이제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위 생산의 낭비, 계획된 수량보다 초과해서 생산하는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요타 생산에서는 제품을 우리가 생산을 100개 해야 된다면 그 100개 이상을 생산하는 건 낭비다. 그래서 짜릿하게 100개를 생산해라. 100개를 생산하게 되고, 그 다음에 100개 이상을 생산하게 되면 그게 재고가 되고, 그게 낭비가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투입과 입풋과 아웃풋 관계에서의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에 과다하게 투입 시간이 발생하게 되는 이게 또 인원이 과다하게 또 투입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뭐 대책을 한번 볼게요. 평균화 생산, 소로트 생산, 공정의 안정화, 합리화, 이 갑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생산의 관리 방법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관리 쪽에서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그 사무 업무를 수행할 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획된 일을 수행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계획되지 않는 일을 수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또 일이 튀어나오느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때 하루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양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가 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일을 막 도로대로 막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일이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평준화 생산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소로트 생산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과 유사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나왔습니다만은 제공의 낭비입니다. 뭐 잘 아시잖아요. 제공되고 현장에 있는 제공, 생산하다가 발생한 반제품들, 이러한 것들이 실제 생산 과정에서 많이 발생해서 좋은 건 없다. 왜냐하면 첫째 돈이잖아요. 우리는 자재 살 때 현금 주고 사고, 그 다음에 전력비, 동력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노무비, 우리 근로자들의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현금으로 다 나갑니다. 그런데 재고가 쌓여 있다는 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돈이 잠겨져 있다. 현장에 돈이 잠겨져 있고 제품 창고, 자재 창고에 돈이 잠겨져 있다. 그게 예를 들어서 7억이다, 8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은 이자가 사서 관계가 없습니다. 이자 비용이 좀 높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뭘 차지합니까? 우리가 에리어를 차지합니다. 공간을 차지해요. 그래 되면 창고를 새로 지어야 되고, 창고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족하게 되면 다른 창고를 임대해야 돼요. 임대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 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고정비가 또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대형 불가 납품종 소량 고장, 대형 불가 계획 변경, 불량 발생, 설비 고장, 납기 지연, 능력 차이, 안전사고, 기타 낭비, 이러한 낭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공의 낭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다. 방위 생산의 낭비, 바로 여기에 시스템의 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영업 생산 관리를 포함한 전사적 시스템 낭비 제거입니다. 물건 만들기 방법 개선으로 재고를 삭감하고 재고를 식주를 위해 경비는 사가 삭감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5S를 철저히해서 정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업 이 수주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 또 수주 타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래서 그 영업 판매 계획이 사실 잡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야 돼요. 당장은 안 되지만은 하나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소 우리가 처음에는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자꾸만 전지시켜 나가야 됩니다. 지금같이 그냥 수주를 등록해서 우리가 생산해서 받아가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프로세스 상에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즉 과거에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생산이 많이 흔들리죠. 자재도 많이 흔들리고. 근데 재고가 많이 발생하게 돼요. 첫 단추가 영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PM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전에 우리가 영업에서 영업 판매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산하고 생산 관리하고 또 영업 관리하고 이렇게 주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생산 일정을 조정하고 품질 변경, 납기를 조정하는 생산량을 조절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 필요할 겁니다. 그게 앞으로 ERP 시스템 도입하려고 그러면요, 그게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표준화되지 않으면 ERP 시스템 힘듭니다.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영업의 판매 계획이 제대로 써줘야 자재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표준 공수가 제대로 잡혀지게 되고, 그래서 생산의 라인 운영 계획이 제대로 잡혀집니다.
그게 안 잡혀지게 되면 사실 힘들죠.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얘기는 재고는 문제를 가려버린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현장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문제를 대책하지 않고 지금 재고를 줘버려요. 그러면 그 문제를 그냥 덮여 넘어갑니다. 그래서 재고는 문제를 가린다. 현장의 문제를 가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라인 스톱제를 하겠습니까? 라인 스톱제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덮어져 넘어가고 그 문제가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불량이다, 만성 불량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문제를 그 당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재고가 있으면 안 그렇죠. 재고를 줘버려. 그럼 라인의 문제는 대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고는 문제를 가린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의 낭비입니다. 대기의 낭비를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러한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라인 자체가 네크가 발생한다. 라인 밸런싱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기의 낭비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인지가 많이 또 발생하게 되면 이런 현상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틀렉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틀렉. 이 보틀렉이 생기게 되면 이 대기의 낭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타 회사의 현장을 가시게 되면 현장을 쭉 뚫어보시면 옆에 작업자 옆에 제품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틀렉입니다. 보틀렉이라는 게 이렇게 물이 흘러가다가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좁아지게 되면 여기에 배기가 흐르는데 요 네크에서 50밖에 소화를 못한다. 그 결국에는 이 이후에는 50밖에 소화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조직을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입이 있고 구매가 있고 생산이 있고 품질이 있는데, 그죠? 구매가 제 기능을 못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생산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제작자의 개발을 해주지 못하는 거라면 또 개발된 제품이 문제를 띈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보틀렉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생산을 기대하기 힘들겠죠. 자재가 제작자의 자재를 공급 못 해주는데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의 기능들은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조직의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납기를 못 지키게 됩니다. 고객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틀렉입니다. 여기서 현장에서 얘기하는 이런 라인 밸런싱, 이게 보틀렉이다. 이걸로 인해서 재고가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에는 자재가 제때 들어오질 않는다, 설비가 가동이 안 된다, 중간에 가다가 트러블을 일으켰다,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대기 낭비는 이제 여기 보시면 작업 능률제와 가공률 기다림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뭐 이런 대책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뭐 우리 현장에 적합한 그런 대책들을 더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무관리직 쪽에서도 대기 현상이 생기죠. 그죠? 그게 낚이죠. 앞서 말씀드린 그 델레바리죠. 그게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사무관리 쪽에서도 우리가 신입사원이 오게 되면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우리 팀장들이 관리를 해주고 그 사람의 어떤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직무 교육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조직 내에서 보틀렉이 되는 거죠. 자꾸만 이렇게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지장을 주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보니까 우리가 관리직 쪽에 보니까 그러한 것들은 1차적인 책임은 팀장입니다.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우리 팀장님께서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밑에 부하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팀장의 책임입니다. 1차적인 책임. 그 다음에 현장은 앞서 말씀드린 현장의 작업자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부딪지 말라는 얘기죠. 작업자 부딪지 말라. 현장의 작업자는요 시키면 시킨 대로밖에 안 합니다. 시키는 게 시켰는데 제대로 못하는 건 부딪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요
현장의 작업자들은 시키면 시킨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누구를 부딪혀야 되느냐? 그 관리 감독자입니다. 관리 감독자들이 제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작업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낭비를, 대기의 낭비를 나타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낭비 제거 활동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기 낭비. 동작의 낭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동작 분석을 하잖아요. 동작 경제 원칙에 의해서 동작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무관리직 쪽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매너우 분석이죠. 업무에 대한 매너우 분석입니다. 요 단위 업무를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몇 시간인데 그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로스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건 뭐 현장 쪽 얘기니까 스키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반의 낭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생산 현장의 그 자전 변경, 검사, 대기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검사라는 그렇거든요. 검사도 이렇게 우리가 제품 제한 검사도 이렇게 좀 플렉시블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 딱 정해지면 그게 바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 제품의 품질이 높아지게 되면 검사를 좀 유연하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품질 관리에서 계수 조정용 샘플링 검사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게 뭐냐면 계수 조정용 샘플링 검사는 까다로운 검사, 보통 검사, 수월한 검사, 무검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검사 활동에서 잘 이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수익 검사가 그렇고 공정 검사가 그렇고 제출하 검사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 검사들이 사실 그런 유행을 띠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검사는 사실 품질을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검사 비용을 향상시키는 형상밖에 안 생긴다. 하지만은 사후관리 우리가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 검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검사 활동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반의 낭비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보틀렉도 있겠지만은 생산의 잦은 변경과 검사 대기, 검사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대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레이아웃이 잘못됐을 경우, 이게 레이아웃이 잘못됐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뭐 이런 대책을 우리가 수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공 그 자체의 낭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잉품들이죠. 이럴 수도 있다. 분량을 만드는 낭비. 이거는 우리 사무관리 쪽에 일을 했는데 품위가 잘못된 경우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가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 인식의 무기라고 있습니다. 낭비를 보는 눈. 낭비를 보는 눈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는 낭비를 보는 눈보다는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 이러한 그 의식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적의식의 눈과 가치의식의 눈과 원가의식의 눈입니다. 이게 사고죠. 눈이라기보다는 사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업무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 중심의 일이 수행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가치 중심의 일이 수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원가 중심의 일이 수행돼야 되겠다. 가치와 원가는 같은 개념이죠. 그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된다. 그래서 왜 이 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과연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이냐 이 일이 어떤 가치를 낳게 되느냐 그 다음에 투자 효과가 있는가 원가의식이 되는 거죠. 이러한 세 가지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종업원들한테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를 수행할 때 팀장들이 체크를 해줘야 되고 체크를 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기한서가 올라온다 일을 수행할 때에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업무가 수행되도록 일상화가 되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일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가치의식의 능력이라든지 원가의식의 능력이 필요하다. 제가 우리 회로 개발팀에 기한서가 올라오게 되면 아마 우리 직원들이 많이 불편할 겁니다. 하나하나 다 따지거든요. 왜 따지냐?
일의 목적이 어디다 두고 목적을 하느냐. 그 다음에 그러한 업무에 대한 결과가 제대로 나레이션이 되어 있고 상대 부서에 보낼 때에 에러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따지다 보니까 조금 우리 직원들이 피곤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초창기에는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팀장들께서. 그래야만 업무 로스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낭비 제거 기본 사고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낭비 발견 사고. 여기 되어 있죠. 낭비 발견은 의식의 변화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혁신 경영을 한다는 것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혁신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의 모습에서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가지면 그런 혁신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토대 위에 많은 경영관의 기법을 옮긴들 그거는 다 먹혀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3억짜리 고가 설비를 회사에 도입을 했습니다. 오퍼레이터가 오퍼레이팅을 하고자 하는 오퍼레이팅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퍼레이팅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기계에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고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혁신 경영을 하겠다고 우리가 3.5S를 하게 되고 또 3.5S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많은 기법들이 들어갑니다. 5A라든지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3.5S를 하시라고 현장에 여러분들한테 권하는데 그런데 우리 종업원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의 변화가 없다면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제가도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발전이 된다. 발전. 여기 보시면 혁신은 위기의식부터 출발하고 그러므로 항상 환경 변화에 민감해야 된다. 그래서 위기의식, 페미니즘부터 그 다음 변화 비전 제시를 하게 되고 리더십, 정책 방향 제도 이런 것들이 따라가줘야 됩니다. 자,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비전이 뭐냐, 내가 가고자 하는 타깃이 뭐냐,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제동력이 혁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기존의 방식을 생각해서 바꾸자. 제로 베이스 사고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제로섬에서 출발해야 된다. 제로섬에서. 그래서 제로섬에서 우리가 출발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바뀌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낭비도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거죠. 그걸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이 참 어려운 게요. 뭐냐면 원점. 우리가 품질 관리에서 원점이라고 얘기해요. 대나무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대나무가 써 있습니다. 이 대나무를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당깁니다. 당기면 대나무가 이렇게 휘죠. 이러다가 이 줄을 끊게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요. 원점 회기를 한다. 회기하게 되죠. 이게 개선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선 활동에서 우리가 마지막 코스가 뭡니까? 표준화입니다. 표준화를 했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 표준화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표준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뭘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실컷 개선해놨는데 개선해놓고 난 뒤에 한 1년이나 2년 지나게 되면 회기가 원점으로 돌아가요. 여기 있다가 당겨놨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원점으로 돌아가. 여기 딱 서 있다. 이 개선 활동에서 이게 참 포인트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우리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선했으면 표준화시키고 표준화하면 습관화되도록 해야 돼요.
예, 낭비 제고의 기본 사사, 기본 사고와 원칙인데 계획에 대한 제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혁신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꼭 반대선이 있다. 촛대비 걸고 안달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나가야 된다. 예, 그러게 되면 이깁니다. 뭐 그건 도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실히 그렇게는 하지만 우리는 좀 어렵다. 우리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견으로서는 훌륭하지만은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들은 언제나 그렇게 한다. 타인의 권유하는 것을 싫어한다. 원가를 내리면 품질이 떨어진다라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지만은 원가 품질이 안 떨어지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잘 되어가 있는데 왜 자꾸 바꾸라 그러냐.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옛날에 해봤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죠? 우리 실력으로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안은 뭐냐는 얘기죠. 대안. 그럼 주저앉자는 얘기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 경쟁을 하자는 얘기죠. 그죠? 뒤집어 보면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낭비 제고 기본 사상 원칙에서 낭비 배제의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상의 낭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의지가 필요하다. 낭비 발생의 3악이라고 있습니다. 부지, 불책, 불제. 불계를 보면 바꾸지 않는다. 실행력이 부정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3.5에서 하게 되면 붙여놓습니다. 자, 붙여놓고 계속 우리가 그것들을 암송하고 뭔가에 대해서 이제는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부지, 불책, 불계다. 이제 3불 현상이고 3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개선해서 해서 우리가 ECRS라는 개선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뭐 옵션은 어떨까, 조합은 어떨까, 재배치 순서를 바꾸면 어떨까, 단순하게 하면 어떨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선 활동, 즉 혁신 활동에서 중요한 건 또 하나가 뭐냐면 패션 마크다. 항상 뭔가 우리가 생각해야 돼. 시기, 생각하자. 일을 할 때 항상 생각하고 이런 패션 마크를 통해서 뭔가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정해서 일을 하자. 대안을 통해서 일을 하자. 그 얘기잖아요. 이 패션 마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4대 개선 활동을 많이 하게 되죠. 제안 활동이라든지 불인정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엔지니어들에 대해서는 레포트 발표대회라든지 뭐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4대 붐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붐을 일으켜서 개선의 어떤 마인드를 심어주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ECRS도 마찬가지입니다. ECRS도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하나의 기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개선 활동의 기법 중에. 그래서 많은 기법들이 있는데 그 기법 중에 하나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게 많이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낭비 배제 3가지 기본. 이게 3현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현장에서 현물을 보고 현상을 파악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기본 방향에서 보면 현장 혁신 실천, 3현주의죠. 이게 되어 있고 개선 능력이 부족하고 강한 개성에 강한 체질의 풍토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가지 목적의식, 가치의식, 원가의식 이게 따라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ECRS의 방법입니다. 뭐 때문에 하는데 왜 거기서 하느냐, 왜 그때, 왜 그 사람, 왜 그때와 같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서 하고 있는가, 언제 하고 있는가, 누가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에 초점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뭡니까? 패션 마크입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개선 마인드는 여기서 분석적인 관찰, 효과적인 관찰, 분석적인 사고, 효율적인 사고, 이게 효율적인 관찰입니다. 관찰과 사고가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상세하게 정량적으로 구분해서 정성적인 부분을 정량적으로 화시켜서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 목표가 정성적인 부분은 의미가 없다. 정성적인 부분을 정량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평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목적은 수단은 원인을 기능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관찰, 그 다음에 분석적 사고, 동작 경제의 원칙, 그 다음에 효율적인 사고, 개선의 원칙,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렇게 듣습니다. 아, 저게 그런 거구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들을 하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툴을 가지고 종업원들한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화 시켜야 된다.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그게 일상화돼야 된다. 자, 품질 관리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데이터를 분석할 때에 품질 관리는 데이터로 뭘 한다? 질문하고 데이터로 답한다. 우리 관리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서를 쓸 때도 통계적인 기법에 의해서 우리 개선 기법에 의해서 레포트를 쓰도록 만드는 그런 습관화가 있어야 된다. 왜? 통계적인 기법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뒷줄에 있고 보고서를 쓸 때에 통계적인 기법이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은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일상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고서를 쓸 때도 이런 방법으로 쓰라. 그 속에는 통계적인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션 많이 됩니다.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작업 수준의 필요 요소와 불필요한 요소를 가려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낭비 제거의 방법으로서는 트러블 대책은 참된 낭비 제거의 방법이 아니다. 참된 낭비 제거 원인은 원인 규명이 되겠죠. 원인 규명. 트러블 대책은 임시 대책이다. 그래서 원인을 규명해라. 그래서 본원적인 관리라고 있습니다. 본원적인 관리. 이 본원적인 관리라는 건 우리가 낙동강물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낙동강물이 어디서 출발하죠? 그죠? 태백산에서 출발하잖아요. 그죠? 그게 본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건 본원이 있다는 거죠. 산사태가 발생하는데 밑에다가 우리가 뚝을 쌓는다고 해서 그게 본원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건 아니죠. 산사태가 왜 발생했어요? 산사태가 발생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목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무가 부족했다. 그죠? 그리고 산을 그냥 깎아버리니까 나무를 다 제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게 되면 그냥 홍수가 나게 되는 거죠. 뚝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본원적인 관리가 아니고 홍수가 즉 산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근본 원인을 찾아서 그걸 제거하는 활동들이 필요하다. 네, 생산 낭비의 제거, 7대 낭비, 사람의 4대로서 앞서 말씀드렸죠. 설비의 6대로서 그 다음에 운반의 낭비, 관리 간섭 부분의 낭비, 목적이 불분명한 일을 제거해라. 목적이 없는 일을 제거해라. 가치 없는 일을 제거해라. 원가를 많이 잡아먹는 일을 제거해라.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무 처리, 회의 낭비, 거짓된 일선 부족, 서류 만들기 낭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혁신 활동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고를 할 때 원페이퍼, A4 한 장으로 원페이퍼로 보고를 해라. 회의를 1시간 이내에 끝내라. 그죠? 이러한 혁신 활동에 모토를 걸고 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게 있습니다. 이 낭비 관리의 포인트입니다. OF에서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만 3연주의, 업무에 대한 질문, 그 일은 무엇을 위해 하느냐, 목적의식이겠죠. 그 다음에 기능을 따진다. 그죠? 가치의식이 되겠습니다. 가치의식이죠. 본질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낭비에 대한 질문을 한다. 5S. 그죠?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런 OWH. 그 다음에 개선에 대한 삼적, 적행, 이런 삼적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낭비를 찾아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겠죠. 자, 기업 발전은 지속적이어야 되고, 그렇죠. 끊임없이 혁신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개선 활동이죠. 유직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얘기한다. 개선은 스텝 바이 스텝이고 혁신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점프해야 된다. 그래서 개선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혁신이라는 완전 뒤집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리시면 혁명이라고 있잖아요. 혁명은 뭡니까?
혁명은 피를 흘리는 이 혁명이. 그죠? 예, 남기남들의 의미, 일의 종속에서 벗어나 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부터 바꾸자는 얘기고요. 보시면 다 이해를 하실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 4분 정도 시간을 좀 오버를 해요. 오늘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낭비 찾기 그 실습이 되겠는데요. 뭐 실습까지는 할 건 없고 제가 페이퍼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페이퍼를 나눠드릴 테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오픈 안 하고 중요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당일날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은 그 낭비 찾기를 잠깐 하고 뭐 설명도 따릅니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3.5에서 이제 3.5에서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이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